안녕하세요. 재밌는 정치, 즐거운 봄, 언제나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싶은 수능 특강 정치를 맡은 박봄입니다. 선생님이 정말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작년 말경부터 시작해서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하고 가다가 라디오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아예 찾아서 이제 계속 들었어요. 따라라라라. 아니, 이거 아닌가? 음악적인 소질이 너무 없어서. 러브유라는 노래입니다. 정엽 씨가 부른 노래 나 쓴 거를 보라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 아니에요? 아니시라는데요? 이게 더 좋은데? 네, 그 학생들이 수강 후기에 올려놓은 글들 중에는 하트도 되게 많이 있고요. 하트가 막 20개씩 달아준 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사랑해요 선생님 하는 학생들 글도 사실 심심치 않게 봅니다. 근데 사실 저희 또래만 해도 그 문자 메시지 보내는데 하트 하나 다는 거에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어서 하트 하나 못 보내고,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 쉽사리 잘 못하는데 요즘 어린 학생들 보면 참 감정 표현도 잘하고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 이제 새 학기 돼서 한 달이 좀 안 됐나요? 그렇죠, 여러분? 그 주위에 있는 학생들하고 이제 그 감정 싸움하거나 또는 안 좋은 일 생기거나 그러면요, 정말 하루 종일 공부가 안 돼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찝찝한 일 있으면 얼른 가서 얘기해서 나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아, 너의 감정은 그런 것이니 하고 이렇게 풀어버리고, 미안하다, 고맙다 이런 말들 쉽게가 아니라 막 참고 이러지 마시고, 마음이 이렇게 우러나는 대로 고맙다, 미안하다, 좋다, 감사하다 이런 얘기들을 마구마구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번 시간에 이제 2단원의 이제 세 번째 시간, 다시 말하면 13강을 나가게 되는데요. 드디어 아주 본격적으로 선거 파트로 아예 탁 들어왔습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막 올려놓은 글들 보니까 아예 그냥 선거에 관련된 기출문제의 표를 다 가져다가 그냥 아예 막 파헤쳐 달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2단원 끝나고 나서 심화 강의에서는 그냥 그 딱 이렇게 분야별로, 이렇게 주제별로 이렇게 딱 모아가지고요. 선생님이 그렇게 해서 자료 올려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 이런 유형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고 하는 것들 여러분에게 정말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정말 어렵고도 여러분을 골치 아프게 하는 문제를 풀기 앞서서 우리는 아주 선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들을 학습하지 않으면 그런 표분석 문제 그런 거 아무것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 13, 14, 15, 16강에 걸쳐서 여러분 4강 동안 선거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얘기들, 선거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선거제도, 선거구 제도까지 아주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반드시 머릿속에다가 꼭꼭 담아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로 하면은 56페이지입니다. 56페이지고요. 07이라고 되어 있죠. 13. 네. 선거의 의미와 우리는 강의 수로 쓰니까 선거의 의미와 선거구. 여러분 뭐 다 짐작하시죠? 이번 시간에 선거의 의미 하는 거고 다음 14강에서 선거구 할 거 여러분 이미 짐작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56페이지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아주 공들여서. 네. 선거의 의미와 선거구 이 부분 관련해서는 크게 선거라는 거, 선거의 의의와 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정한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정한 선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정한 선거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들에 대해서 여러분 학습을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첫째 민주선거의 4대 원칙, 민주선거의 4원칙. 4원칙이 세워져 있어야 하고 두 번째 선거구 법정주의. 세 번째 선거 공영제와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우리 교재에 지금 오늘 배울 53페이지까지 여기 선거구 법정주의까지가 53페이지입니다. 아무튼 선생님이 뭐
공부를 할 때마다 그리고 강의를 할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 큰 그림 보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민주선거의 4대 원칙, 선거구 법정주의, 선거공영제 이런 거 따로따로 막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거 다 묶어서 이것은 다 공정한 선거를 위한 장치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문제들 보면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런 식으로도 시험에 나왔어요. 수능 문제에, 모의고사에. 그러니까 큰 그림부터 그리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거구에 관련해서는 소선거구제하고 중대선거구제 이렇게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텐데요. 사실은 선거 파트와 관련해서 얼마나 기출문제 많이 나왔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얼마나 많이 중요하고 거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 정말 내 것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냥 포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 정도로 이 부분이 시험에 정말 많이 출제된다는 걸 여러분 스스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느라고 이야기를 좀 해보면 선거의 의의와 기능에 대해서는 지난 3년 동안 4문제 정도, 공정한 선거라는 이 전체를 가지고도 한 4문제 정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민주선거의 4대 원칙이 무려 9문제. 실제 사례와 관련지어서 그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선거구 법정주의 관련해서 3문제, 그리고 이거 합해서 한 8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문제 무수히 많이 출제되었는데 지금 선생님이 8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소, 중대선거구제랑 다음 시간에 배울 대표 선출 방식이랑 같이 엮여가지고 사실 이거 따로 떼어내기가 사실 어려울 정도로 복합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굳이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만 가지고 시험 문제 낸 걸 찾아보면 한 8문제 정도 됩니다. 근데 사실상 이게 섞여서 뭐 지문으로 보기로 구성된 걸 따지자면 이로 말할 수도 없고요. 막 이만큼씩 되죠. 네. 그리고 이런 선거 전반에 관한 표 분석 문제, 다시 말하면 뭐냐면 투표 경향이 이런데 50대가 어떻고 남녀가 어떻고 해서 그런 여론조사나 그런 거와 관련된 그냥 선거 전반에 관련된 그러니까 뭐 선거구 제도나 대표 선출 방식이 아니라 선거 전반에 관련된 그런 표 분석 문제가 11문제 정도가 나왔습니다. 네. 뭐 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다 너무너무 중요해서 하나하나 세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 크게 여기 선거의 의의와 기능에 대해서 먼저 공부하고 공정한 선거 2라고 제목 따라서 1, 2, 3 이렇게 공부를 하고 다음 시간에 3 선거구제도 이렇게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1번 선거의 의의와 기능부터 볼게요. 선거의 의의와 기능. 우리 교재에 보면 그리고 선생님이 개념 강의에서 선거의 뜻은 무엇이고 뭐 기능은 무엇이고 따로따로 이렇게 막 정리를 했는데 선거를 모르는 학생들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선거 자체의 의미를 안다는 전제하에 의의와 기능을 한꺼번에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선거가 뭐죠? 선거가? 대통령 선거, 반장 선거, 우리 반의 대표를 뽑는 거, 우리 나라의 대표를 뽑는 거. 그렇죠. 그래서 선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대표자 선출이죠. 대표자 선출을 의미하고 이것이 바로 가장 큰 기능이기도 해요.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직접 다 정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담당할 수 없는 현실적인 그런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대표자를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대신 정치를 담당하게 하는데 그 뽑는 행위 그것을 선거, 대표자를 선출하는 걸 선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 지지난 시간이었나요? 네, 심화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루소의 이야기 하면서 생각나세요? 루소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선거하러 가는 그 순간만 자유로울 뿐 그게 끝나고 나면 노예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이 선거 행위를 하는 거, 그래서 대표자를 선출하는 행위에 참여할 때 우리가 드디어 주인이구나 라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의 가장 큰 기능이자 의의는 대표자 선출을 통해서 내가 주인이구나 라는 주권의식을 갖게 되는 것. 내가 주인이네, 이 나라의 주인 나 맞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 네, 그게 기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가에서 더 이제 계속 얘기를 해보면 이 선거는 또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이 대표자에게, 이 권력에게 정당성을 부여해 줍니다.
즉 선거라는 그 절차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지지와 동의를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서 뽑힌 대표자는 나는 국민들이 뽑아줬어.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지하에 내가 정책을 펼 수 있고 그런 자신감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대표자를 선출하는 게 대표적인 기능이고 그것을 통해서 주권의식을 갖게 되는데 그 정치 권력 자체는 선거를 통해서 정치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정말 누가 봐도 독재 정권인 북한의 정권들도 선거라는 요식행위를 거치고 있어요. 너네가 지지해줬잖아 라고 하는 그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권력 자체가. 네. 그러면서 정당성을 부여해주면서 동시에 선거는 어떠냐면 정당성 넣어줘요. 나의 지지와 동의를 넣어준과 동시에 이 권력에 대해서 통제합니다. 선거를 통해서. 무슨 얘기냐면 이 선거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잘하면 그래 잘하면 한 번 더 뽑아줄게. 근데 잘 못하면 잘못 말할 뻔했어. 예, 저것도 없어. 국물도 없어. 딱 잘라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선거라는 것을 통해서 국민이 이 정치 권력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다. 독재하지 못하도록,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그런 통제하는 기능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세 가지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선거의 의미를 딱 써놓고 주권의식을 함양시킨다. 선거를 통해서 정당성이 들어가고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통제한다. 잘못된 정치 권력에 대해서 가차없이 그 권력을 빼앗아 버리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기능이 있냐면 여론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여론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A당과 B당이 있고 A당과 B당의 정책이 달라요. 그런데 국민들 대다수가 A당을 뽑아줬다면 국민들이 지지하는 바 여론은 바로 A당의 그 정책에 있었구나. 다시 말하면 선거 결과를 통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알아차릴 수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정책을 제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론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가를 선거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말들은 좀 어렵긴 한데 사회 통합을 이루게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우리가 선거 대통령을 뽑는다고 할 때 지금 현재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선거라는 절차를 통해서 지금 현재 대통령을 딱 뽑고 나니까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안 뽑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우리의 대통령으로 인정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사회가 승패를 떠나서 인정하는, 선거 결과에 인정하는 풍토, 그것 때문에 사회가 하나로 통합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의 의의와 기능 크게 이야기를 하면서 대표자 선출을 통해서 주권의식, 정당성 부여, 권력 통제, 여론이 어느 쪽에 있는지, 그리고 선거 결과를 받아들임으로써, 결과에 동의함으로써 사회가 하나로 뭉쳐지는 통합의 기능까지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가지. 주권의식 함양, 정당성 부여, 그다음에 권력 통제. 그래서 시험 문제나 기출 문제 그리고 우리 수능 특강 교재에 봐도 선거 사례가 나와 있고 어떤 기능을 하느냐 찾아보면 여기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많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요. 선거가 나올 때 선거에 대해서 해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58페이지 제일 아래 보면 58페이지 제일 아래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선거의 분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거의 의의와 기능을 한 김에 선거의 분류 이 부분도 이야기를 할게요. 사실상 이 선거에 분류해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 표로 나와 있었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단독으로 문제에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재선거니 보궐선거니 또는 직접선거니 간접선거니 하는 용어들이 나오니까 그 용어들을 여러분이 알고 챙겨간다는 의미에서 또 이거 빼놓고 가면 여러분들이 아쉬워하고 그러니까 여기로 넘겨서 여기서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선거를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선거하는 이유에 따라서 사유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은 표로 이렇게 막 그려놨잖아요. 선생님은 좀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2004년에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서 2008년 끝나고요. 4년 임기니까 2012년에 또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셨죠? 그러면 이게 한 번 임기 이렇게. 그렇죠? 여기가 임기 시작, 임기 만료. 동시에 여기서 임기 시작, 여기 임기 만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주기로 이렇게. 그냥 대표적으로 국회의원 선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선거를 하는 이유에 따라서 세 가지로 말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총선거입니다. 총선거는 뭐냐면 전체가 다 선거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국회의원 전체에 대해서 다 바꾸는. 왜냐하면 2004년부터 해서 2008년까지 임기가 끝났으니까 이제 국회의원 전체를 교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기 시작 바로 직전에 전체에 대해서 총선거를 합니다. 이 총선거의 사유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다시피 임기가 끝나가니까, 임기가 만료됐으니까 새로운 국회의원들로 채워야 되니까. 그래서 하는 거 총선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총선이라고 이야기하죠. 총선. 그리고 대통령 선거 대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총선은 2012년에 있다. 이해되시죠? 네, 총선거. 뭐 어렵지 않게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보세요. 이제 총선거를 했고요. 임기 시작까지는 이제 얼마 안 남아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여기. 임기 시작 전에 어떤 일이 발생한 거야. 예를 들면 그만뒀어요. 아, 나 안 할래. 사직. 임기 시작 전에. 여기. 사직. 또는 임기 시작, 당선돼 놓고 임기도 시작해 보기 전에 사망했어요. 또는 임기 시작 전에 얘가 당선된 걸 보니까 불법 선거를 해가지고 나중에 재판 결과 너 당선 무효야 이렇게 됐습니다. 이처럼 다음 임기가 시작하기도 전에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꽃 피워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선거를 어때요? 다시 치러야 되겠죠. 그렇죠? 다시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재선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재선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또 이제 다른 건 이제 임기 시작 중이에요. 임기가 시작했어요. 임기가 시작했는데 사직하거나 임기가 시작했는데 사망하거나 임기가 시작했는데 피선거권을 상실하거나 어렵죠. 조금 있다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경우에 임기가 시작해서 이만큼 했거든요. 이만큼 했는데 사망하거나 그만두거나 피선거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갑자기 우리가 있던 국회의원, 갑자기 있던 도지사, 있던 시장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자리를 채웠던 사람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 자리를 보충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궐선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올해 4월 27일 날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재보궐선거가 있는데 뉴스에도 많이 나왔었죠. 강원도지사에 대한 보궐선거일까 재선거일까. 예, 그분은 보궐선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분이 사직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거 임기 시작 전에, 다시 말하면 여기 이제 선거를 치르기 전에, 총선거를 치르기 전에 어떤 정치자금 그런 문제로 이렇게 소송에 걸려 있었는데 뭐 정당하게 합법하게 해가지고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땅 해가지고 임기를 시작하고 있었죠. 예, 도지사 막 임기를 시작하고 있었는데 이 임기 막 하고 있는 그 와중에 전에 있었던 정치자금 그 문제 때문에 집행유예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실형은 아니죠. 어쨌든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면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돼요. 피선거권이 뭐냐면 여러분 선거권은 뭐죠? 내가 뽑을 수 있는 권리. 뽑을 수 있는 권리가 선거권이면 피선거권은 뽑힘을 당할 수 있는 권리. 다시 말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이분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해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자리가 비었어요. 그래서 다시 보궐선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4월 27일 날 재보궐선거가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어디서 재보궐선거 하나 막 찾아봤거든요. 거기 보시면 무슨 지역 이렇게 써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A4 용지로 쫙 이렇게 해가지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예를 들면 경기도 지역, 뭐 의회, 누구 이름, 무슨 당 해놓고서는 사유 해가지고 어떤 사유는 당선 무효 옆에다 딱 써놨어요.
어떤 분은 사망 이렇게 써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사직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당선 무효면 그 전에 불법 행위를 한 이유로 해서 불법 선거를 한 이유로 아예 너는 당선이 됐다는 사실 자체가 무효야. 없어져 버려. 다시 해야 돼. 이렇게 당선 무효인 것에 대해서는 재선거가 이루어지고 임기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사망이나 사직하거나 피선거권을 상실한 그런 경우에는 보궐선거가 치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월 27일 날 재보궐선거 있는데 선생님 동네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걱정인 것은 재보궐선거 하게 되면 그래도 똑같이 도지사 뽑고 똑같이 시의원 뽑고 그런 것인데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너무너무 낮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동네에 재보궐선거 하는 거 여러분 보시면 부모님들한테 꼭 가서 한 표 행사하시라고 말씀 꼭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선거 사유에 따라서 총선거, 그 다음에 재선거, 보궐선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재선거하고 보궐선거를 막 구분해가지고 막 이렇게 섞어가지고 여러분 골탕 먹이는 그런 시험 문제 나지 않습니다. 근데 재보궐선거라는 게 무엇인지 그거에 대한 의미만 여러분 갖고 가시라는 의미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거기 보시면 선거 방식에 따라서 직접 선거와 간접 선거로 나눕니다. 다시 말하면 이 대표자는 대통령일 수도 있고 국회의원일 수도 있고 이 대표자를 국민이 직접 가서 뽑으면 직접 선거고 네. 그렇지 않고 가운데다가 선거인단을 통해서 여기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선거인단이 가서 대표자를 선출하는 이런 방식이면 이게 간접선거 방식이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생각하실 때 직접, 간접 다 민주적인 선거 방식입니다. 네, 그냥 이 선거인단의 그 거치냐에 따라서 직접 간접을 나눌 뿐이지 간접 선거가 비민주적이에요. 물론 우리나라에선 그렇게 많이 쓰였습니다. 체육관에서 몇 명이 모여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악용되긴 했지만 간접 선거를 하고 있는 나라 대표적으로 미국이죠. 미국은 간접 선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네 그러면 4월 27일 날 예를 들어서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요이 땅 해가지고 마감 딱 해가지고 대통령 뽑겠습니다. 국회의원 뽑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미국은 시간대가 천차만별이에요. 워싱턴을 기준으로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면 저쪽에 있는 LA 사람들은 막 새벽에 나가야 되고 막 이렇게 그런 현실적인 여건, 그다음에 투개표의 차이 막 이런 것 때문에 이 간접 민주정치 간접 선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선거 방식에 따라 직접 선거와 간접 선거로 나눈다. 간접 선거가 비민주적인 거 아니다. 라고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선거니 보궐선거니 하는 것들을 막 구분해서 사유 막 그렇게 막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재선거는 선거 자체를 아예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뽑힌 적이 없다고. 왜냐하면 임기도 시작 못했으니까. 근데 보궐선거는 했어요. 했는데 자리가 비어버린 거야. 보충섭 할 때 그 보자입니다. 아, 보강해야 되겠구나. 보충해서 넣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의미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선거의 의의와 기능, 그러면서 선거 종류까지 이야기를 해봤네요. 이제 두 번째로 볼 것이 공정한 선거입니다. 네, 저쪽으로 가야 되겠다. 두 번째, 공정한 선거. 이 선거 부분이 사실상 그 시험에 어렵게 안 나오고 그냥 공부만 하는 부분이면 제일 재밌어하는 부분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학생들 중에 선거 부분을 포기할까 봐요. 이러면 막 그냥 가슴이 털렁 하고 내려앉습니다. 네, 털컥이죠, 털컥. 네, 공정한 선거. 네, 하겠습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한 첫 번째 뭐부터 얘기할 수 있냐면 민주선거의 4대 원칙입니다. 민주선거의 4원칙. 4원칙이 세워져 있어야지만 공정한 선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민주선거의 4가지 원칙 여러분 너무너무나 잘 아시죠? 그쵸? 우리가 근대 민주정치 이런 거 할 때도 이미 다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그쵸? 첫 번째, 보통. 그 다음에 평등, 직접, 비밀.
이게 민주선거의 4대 원칙이죠. 요즘은 뭐 자유선거의 원칙이다라고 해서 하나 더 붙이기도 하지만 우리 현재 있는 교육과정에 자유선거의 원칙까지 넣어서 5원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4원칙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북한이라는 그 독재적인 그 사회도 선거라는 걸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왜요? 선거가 정치 권력의 정당성을 주기 때문에 나는 니네들이 뽑아줘서 된 사람이야 라는 그런 것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것이 선거의 기능이기 때문에 선거라는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은 왜 민주적이지 않으냐면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이라는 이 민주선거의 4원칙이 특히 비밀선거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첫 번째 볼게요. 보통선거 뭐였죠? 우리 이거 뭐 많이 했습니다. 보통선거.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사람이 투표권을 갖는 것. 그게 바로 보통선거였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19살 이상 되면 누구에게나 뭐 선생님이건 의사건 약사건 또는 어떤 직업을 가졌건 또는 개그맨이건 또는 여자건 남자건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선거권을 주는 걸 보통선거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보통선거 결과 우리 생각나시죠? 민주정치가 발전할 때 보통선거를 통해서 대중이 주체가 되는 대중민주주의 사회가 열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보통선거의 반대말은 뭐죠, 여러분? 보통선거의 반대말은 누구는 제한하고 안 주는 거예요. 제한선거죠. 꼭 반대말 잘 기억해 놓으셔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평등선거입니다. 평등선거는 우리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1인 1표. 누구에게나 한 표를 주는 것. 누구에게나. 부자라고 2표 주고 선생님이라고 3표 주고 정치 가르치니까 너 똑똑하니까 5표 주고 이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한 표를 주는 것. 이것을 평등선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은 여기서 더 확장됐어요. 한 표를 주는 것을 더 넘어서서 다시 말하면 산술적으로 똑같이 한 표를 준다는 걸 넘어서서 투표 가치의 동일성, 동등, 투표 가치의 동등이라고 쓰는 게 낫겠네요. 동등을 추구하는 것. 이게 바로 평등선거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야기해보면 이런 식이죠. A라는 동네가 있고 B라는 동네가 있어요. 인구가 여기가 60만이고 여기 30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거구를 나눠서 A에서 1명, B에서 1명 이렇게 뽑아요. 그럼 여기서는 30만 표 얻은 애가 1등 해서 당선됐고 여기서는 15만 표 얻은 애가 1등 해서 당선됐어요. 그럼 여기 2등한 애 중에 15만 표 얻은 애 있고 뭐 14만 표 얻은 애 있고 12만 표 11만 표 얻어야 되죠. 뭐 있다고 해봅시다. 네. 그럼 보세요. 여기서 15만 표는 당선하는 데 기여한 아주 가치 있는 한 표가 됐지만 똑같이 여기서 15만 표인데 여기서 15만 표는 그냥 버려지는 표, 사표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한 표를 준다는 걸 뛰어넘어서 한 표의 가치도 동등해야 된다까지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평등선거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나눠야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45명 비슷하게 나눠야지만 투표 가치가 동일해지겠죠. 그렇죠? 선거구를 나눌 때. 그래서 여기까지 간다. 그래서 평등선거의 반대말은 여러분 차등선거지요. 차등선거. 그 다음에 직접선거의 반대말 아까 봤던 직접선거, 간접선거 할 때 그것은 선거 방식에 따라서 분류한 겁니다. 기억나시죠? 어떻게 대표자를 뽑느냐, 대표자를 뽑는 방식에 따라서 구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거인단을 통해서 하면 간접, 직접 하면 직접. 근데 여기서 직접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직접 투표소에 가서 하느냐라는 걸 의미합니다. 내가 투표소에 가서 하느냐 아니면 엄마 대신 갔다 와. 나 피곤해 죽겠어. 대리자를 하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이 직접 선거하고 반대를 여기서 민주선거의 4원칙에서 간접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다음에 비밀선거는 아시죠? 말 안 하는 거. 비밀선거. 공개. 여러분 왜 비밀선거가 민주선거의 4원칙에 들어가는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전에 4.19 혁명을 일으키게 했던 3.15 부정선거도 거의 공개 3인조, 5인조 모여갖고 공개적으로 투표하게 했습니다. 서로 어디 투표했는지 막 감시하게 하는 것처럼. 북한도 보면 그렇다고 하네요. 찬성 반대표가 있어갖고 딱 서서 찬성은 이쪽에 넣고 반대는 이쪽에 넣어라. 이렇게.
그럼 무서워서 어떻게 반대에 넣겠어요? 공개 투표를 하게 되면 나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쪽지에 써가지고 의사 표현을 할 때랑 그 다음에 공개적으로 의사 표현을 할 때랑 좀 망설여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민주선거, 공정한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비밀선거까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해당되는 기출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고3 2008년 9월 문제입니다. 고3 문제고 9월 문제면 평가원 문제인데 평가원 문제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문제는 자주 출제가 되는 거고 여러분 이런 패턴만 알아두시면 반드시 꼭 맞추셔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패턴만 꼭 알아두시면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실적인 거랑 같이 와요. 볼게요. 땡땡국은 기억의 원칙을 보다 잘 실현하기 위해서 우편 투표를 했습니다. 보세요. 선거 당일 선거구에 체류하지 못하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투표장에 갈 수 없는 유권자들을 우편 투표를 통해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자, 보세요. 건강상의 이유로 못 가거나 또는 선거 당일날 선생님이 살고 있는 동네가 송파구인데 제가 선거 당일날 송파구에 못 있어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교를 제주도에서 다녀요. 그래서 선거 당일날 제주도에 있어요. 제 선거구에 못 있어요. 그런 경우나 건강상의 이유로 그리고 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준답니다. 이거 뭐죠?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거. 모든 사람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거. 기억의 원칙 뭐겠습니까, 여러분? 보통선거죠. 그쵸? 네. 하지만 이 우편 투표는 이거의 원칙과 상충될 수도 있대요. 뭐냐면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땡땡국은 투표 행위가 외부의 개입이나 간섭 없이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밝히는 서약서를 동봉하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우편을 통해서 우편 보내놓고 투표해서 보내세요. 반송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가족들끼리 다 열어놓고 어머 이렇게 왔네. 엄마 누가 할 거야? 아빠 누가 할 거야? 뭐 이렇게. 또는 이렇게. 또 대신 내 거에도 동그라미 해줘.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외부에 공개된다는 그런 우려가 있다. 다시 말하면 비밀 선거의 원칙과 상충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민주선거의 4대 원칙과 관련해서는요. 이렇게 실제 사례가 나오고 거기서 그 지문 속에서 이렇게 단서를 가지고 찾아내는 겁니다. 요거 말고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면 인터넷 투표하게 되면 어떤 민주선거의 4원칙에 조금 이렇게 상충된다라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을까? 인터넷 투표. 이거죠, 이거. 비밀 투표. 그렇죠? 인터넷을 통해서 투표하게 된다면, 집에서 투표하게 된다면 가족 간에 공개되거나 또 뭐 그런 일들 발생하니까 인터넷 투표가 비밀 투표를 좀, 그 원칙을 못 지키게 할 수도 있다. 그런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이미 나왔는데 부재자 투표라든가 또 재외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 이런 것 등은 다 어떤 선거 원칙을 실현하기 위함일까요? 다 기출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럼 부재자 투표, 부재자가 뭐냐면 현재 나의 주민등록상에 그 지역에 없는 사람.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면 대학을 저 멀리 갔다거나 또는 예를 들면 군대를 갔다거나 그런 경우에 지금 우편 투표라고 나왔는데 부재자 투표를 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즉 이런 경우에 부재자, 현재 선거구에 없는 사람에게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제 옆자리에 앉아있는 선생님 부재자 투표 하셨어요. 그 고향은 충청도신데 학교를 경기도로 하셔가지고 주입 주소는 충청도로 돼 있는데 그날 충청도까지 갔다 오기가 그러니까 부재자 신고를 하셔가지고 부재자 투표했습니다. 그리고 재외국민 투표권이라고 했습니다. 재외국민 뭐냐면 외국에 있는 국민이에요. 우리나라 국민. 예를 들면 뭐 유학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유학 나갔다고 생각하면 그냥 국회의원 선거하는 거, 대통령 선거하는 거 다 포기할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근데 재외국민, 뭐 유학생일 수도 있고요. 회사 일 때문에 몇 년씩 가서 사는 분들도 계시고 영주권을 가지고 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한테도 투표권을 준다. 이거는 민주선거의 4원칙 중에 어떤 원칙을 실현하기 위함일까요? 보통선거. 누구나
일정 연령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보통선거를 실현하기 위함이죠. 이런 식으로 지문 속에서 현실적인 거, 재외국민 투표권 뭐 이런 거 관련된 사례 주어지고 어떤 원칙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냐라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재에 그 2번 문제, 실전 문제 2번 문제를 보면 너무 재밌는 지문을 가지고 이 민주선거의 4원칙을 찾아내는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바로 끊어서 거기 2번 문제 가서 한번 맞출 수 있는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신나게 했으니까요. 잠깐만 쉬어가겠습니다. 바보처럼 공부하고 천재처럼 꿈꿔라. 너무 그 말 자체가 막 와닿습니다. 지금 저한테는. 여러분한테도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보처럼 좀 미련한 듯 하지만 그렇게 공부하고 나의 꿈은 굉장히 원대하게 갖는 것. 네. 그 반기문 사무총장님은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여러분 시간 되실 때 많이 읽어봤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원대한 꿈, 천재처럼 꿈꾸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공정한 선거 관련해서 민주선거의 원칙까지 왔는데 이제 두 번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56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는 선거구 법정주의입니다. 선거구 법정주의, 선거구를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주의. 그것이 선거구 법정주의죠. 선거구를 법으로 정해야지만 공정한 선거를 달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해볼게요. 네, 여기까지 할 필요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왔다. 네. 선거구 법정주의. 선거에 관해서는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필수 자료랑 기출문제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첫 번째 목적입니다. 선거구 법정주의를 하는 목적은 어떤 특정 정당이나 어떤 특정한 후보에게 유리하게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이 목적입니다. 어떤 특정 정당이나 어떤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선거구를 나눠버린다면 이미 공정한 선거는 틀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선거구를 법으로 정한다는 주의인데,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말. 특정 정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선거구를 나누는 것, 이것을 우리 뭐라고 하죠? 게리맨더링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선거구 법정주의의 목적은 게리맨더링을 방지하는 데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게리맨더링이 뭔지 나왔습니다. 예, 보세요. 뭐냐면 게리맨더링은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아주 기묘한 형태가 되어버리는 것. 이상한 형태로 선거구를 나눠버리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인접된 지역끼리 선거구로 인접 지역이 아닌데 한 선거구로 묶이는 경우. 그 다음에 행정구역과 전혀 다른 형태로 선거구가 만들어지는 경우.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말로 설명해 놓으면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냥 우리 너무나 추상적으로 어떤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유리하게 선거구를 나누는 것, 그것을 게리맨더링이라고 한다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게리맨더링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보는 이 그림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여주세요. 자, 이게 게리맨더링 그림이죠. 그쵸?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지사였던 게리가 자기에게 유리하게 막 선거구를 막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도령령처럼 돼가지고 게리맨더링이라는 아주 기묘한 모양새로 어떻게 선거구를 이렇게 나눌까요? 그렇죠? 자기에게 유리한 데만 막 다 이렇게 자른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기묘한 모양새로 선거구가 만들어지는 것, 이게 대표적인 게리맨더링의 예입니다. 그러면 요즘에 와서는 이렇게 대놓고 막 이상하게 선거구 자르면 아주 난리가 나겠죠. 아주 교묘하게 게리맨더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보겠습니다. 다음.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충북 보은 영동군 선거구인데요. 이거 게리맨더링 논란이 일어났던 겁니다. 선생님이 지금 두 번째 뭐라고 썼죠? 게리맨더링에는
아주 이상한 모양새로, 기묘한 모양새로 선거구를 막 나눠놓은 거, 그걸 게리맨더링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하는데, 인접하지 않은 두 지역을 한 선거구로 묶은 거, 이런 모양입니다. 지금 보세요. 여기 보면 옥천군을 사이에 두고 보은 영동은요, 서로 인접하지 않아요. 여기 옥천군이 사이에 있고 이거 떨어져 있어요. 근데 당시에 선거구가 어떻게 책정되었냐면 보은군하고 영동군이 한 선거구로 뭉쳤어요. 보은 영동, 이게 인접 지역이 없는데 이거 뭐가 이상하죠, 그렇죠? 그리고 옥천만 따로 선거구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문제가 됐던 것이 뭐냐면 여기 제천 단양을 묶어가지고 한 선거구였거든요. 제천 단양이 예를 들어서 인구가 1000명, 1000명이 한 선거구라고 해봅시다. 근데 여기 세 개 어떻게 된 얘기냐면 여기가 뭐 가령 600명이었고 여기가 400명이었고 여기 200명이었다. 아니, 그러니까 뭐 300명이었고 여기가 어떻게 하면 400명? 네, 아니다. 300명 하는 게 낫겠네요. 300명. 뭐 이렇게 됐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봤을 때 옥천군을 따로 떼고 여기 300, 여기 300이니까 이거 두 개 묶는 것이 뭐 맞다고 생각도 들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도 듭니다. 예. 근데 사실 여기랑 여기는 인접되어 있지도 않아요. 근데 억지로 묶은 거야. 근데 다른 데를 딱 보니까 1000명을 한 선거구로 한 데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이 세 개를 다 묶어서 1200명을 한 선거구로 하는 게 더 올바르지 않느냐라는 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뭐가 일어났던 거냐면 한 명의 그 유리하니까 한 명을 더 국회의원을 내려고 아마 이렇게 막 억지로 쪼갠 거죠. 그래서 인접하지 않은 두 지역 간의 한 선거구로 되는 이런 모양새. 이것도 바로 게리맨더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있죠. 세 번째. 세 번째 뭐라고 썼었냐면 행정구역과 전혀 다른 형태로 된 경우. 여기 보세요, 여러분. 지금 보면 이쪽이 성산구고요. 이게 창원입니다. 창원. 그리고 여기 위에 노란색이 의창구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뭐 의창구는 의창구끼리 나눠서 이렇게 하고 성산구는 성산구끼리 나눠서 이렇게 그 인구 배분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해야지만 맞지 않을까요? 근데 보세요. 여기 하나의 동만 이쪽으로 왔습니다. 예, 요 동만. 요 동만 의창구에 있는 이 동이 성산구에 있는 요 동하고 합쳐져서 하나의 선거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뭐 유리하게 하려는 무슨 의도가 있었던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이런 사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그 뉴스나 뭐 이런 신문을 찾아보면요. 그 우리가 게리맨더링을 보통 그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지사였던 게리가 했던 그 모양만 가지고 아주 옛날에 벌어진 일이고 현재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렇지 않고요. 지금 이쪽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유리하게 선거구로 획정하는 것이 이렇게 인접지역이 아닌데 한 선거구로 묶거나 행정구역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다른 구에 있는 그 동만 떼어가지고 이쪽 선거구로 가지고 온다던가 하는 식으로 하는 이렇게 게리맨더링이 현실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거구를 획정할 때, 선거구를 할 때 어떻게 나눠야 될까요? 원칙이 무엇일까요? 예, 여러분 이 옆에다 쓰신다고 생각하시고 저기다 쓰겠습니다. 원칙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인구 대표성이에요. 인구 대표성. 이 말은 뭐냐면 인구에 비례해서. 인구에 비례해서.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정말 한 표 가치, 표의 가치의 동등을 추구하기 위해서 인구 대표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 들으세요. 선생님 예 통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근데 이거와 동시에 고려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지역 대표성입니다. 작년 수능에도 출제가 됐죠. 지역 대표성이란 무엇이냐면 지역 간의 차이를 고려하는 거예요. 지역 간의 차이를 고려하는 거. 차이 고려. 예를 들면 도시와 농촌 간의 그런 격차를 고려하는 거죠. 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작년 수능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기 보면 갑지역이 있고요. 을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갑지역은 도시지역이고요. 을지역은 농촌지역입니다. 농촌이 섞여 있는, 완전 농촌은 아닌데. 여기 인구 22만 명, 여기 인구 18만 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지역의 대표는 모두 20명을 뽑는다라고 해봅시다. 20명, 20명. 그럼 어때요?
여기가 인구가 더 많으니까 여기에다 더 많은 대표를 줘야 되겠죠? 여기 11명. 여기 몇 명? 9명. 이렇게. 지금 대표 20명을 11명, 9명으로 이렇게 배분한 것은 선거구 획정의 원칙에 따라서 어떤 거에 충실한 거예요? 인구 대표성에 충실한 거죠. 인구 대표성에 충실해서 인구에 비례해서 여기가 22만 명이니까 여기 선거구 11개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11명의 대표를 줘야 되고 여기는 그만큼 인구가 적으니까 9개로 해서 9명의 대표를 혹은 뭐 선거구 하나라도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바로 옆에 우리 살고 있는데 우리 농촌은 인구가 적을 수밖에 없는데 농촌에 2명이나 적은 9명의 대표를 배분하게 되면 농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이 농촌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표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 농촌도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려면 똑같이 여기도 10명, 여기도 10명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건 뭘 고려한 거예요?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는 거죠. 그래서 선거구를 획정할 때는요, 여러분. 선거구를 획정할 때는 그 인구에 비례해서 정확히 나누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농촌 지역과 도시 지역 간의 균형을 고려하는 지역 대표성도 해야 되고요. 또 아까 보셨다시피 행정구역에 따라 이렇게 나눠지는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그 작년 기출문제까지 오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보겠습니다. 수능에 나왔던 지문 볼게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땡땡도의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해서 시의원 일부가 선거구 획정의 재조정을 요구했대요. 다시 조정해야 됩니다. 조정안에 따르면 이 시의 기초의원 수는 종정대로 20명으로 하는데 국회의원 선거구 갑을별로 각각 10명씩 배정했던 것과는 달리 갑지역에는 11명, 을지역에는 9명을 배정하자고 했답니다. 그거 무엇일까요? 보시면 이는 갑지역의 인구가 22만 명으로 을지역 18만 명보다 더 많기 때문에 더 많이 배분해야 된다. 이런 뭐죠 이거? 인구 대표성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인구에 비례해서 그렇게 줘야 된다. 그런데 이 때문에 근데 을지역 시의원들이 뭐라 그랬냐면 도농복합도시. 다시 말하면 농촌이 막 섞여 있는 그런 지역인데 을지역은. 그런데 여기에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는 것이라며 막 반발한대요. 여기가 농촌 지역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그걸 감안해서 지역 대표성을 감안해야 되는데 그걸 저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문 속에서 여러분 충분히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56페이지에 있는 내용, 56페이지 선거의 의의와 기능, 그러면서 선거의 그 종류 하는 부분 58페이지에 있는 것까지 보았죠. 그리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적 장치 중에서 민주선거의 4원칙, 그리고 선거구 법정주의 이렇게 보았습니다. 지금 57페이지의 필수자료 부분이 좀 남긴 했는데 다음 시간에 그것까지 쫙 해가지고 다 함께 정리를 다시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너무너무 중요해가지고 선생님이 계속 말이 막 붙어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지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